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가봅시다. 우리 저번 시간에 모의고사 봐서 수업을 못해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것도 물어봐야겠군요. 얘들아, 3월 모의고사 해설방에 필요한 거 물어봐. 없어요? 그럼 안 한다. 알겠죠? 네. 일단은 앞에 반 애들이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가 필요하다고 한 친구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숙제를 교재에 있는 것만 내주는 게 아니라 3월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그 독서 부분 있죠? 그 부분도 같이 숙제로 내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가 11월까지 매일 한 주에 한 지문만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점점 양을 늘려나가야 되는데, 내가 학기 초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양이라는 건 어거지로 늘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늘어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자연스럽게 보는 지문의 양이 늘어날 수 있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같은 퀄리티로 2시간 동안 한 지문을 보다가 2지문을 볼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의 양이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거지로 2개를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모의고사는 너네들이 시험장에서 이미 한번 봤죠. 그리고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지문들을 전체 다 요약해 오라고 숙제를 내주는 게 아니라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봤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에 쫓기지 않을 수 있죠. 무제한으로 두고 천천히 지문을 읽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문을 읽었을 때, 그때 시험장에서 읽었을 때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읽어오는 걸 추가 숙제로 하나 내주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내가 천천히 읽어도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은 천천히 읽으니까 된다, 이 정도만 구별해서 오세요. 아시겠죠? 교재 숙제는 끝나고 나서 이야기해 줄 테니까. 자, 그래서 저번 주 숙제, 저저번 주에 늦은 거지만 보면 93쪽부터죠. 자, 여기 있는 부분도 일단 가나형이고, 너네들은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겠지만 작년 수능 기출이죠. 작년 수능의 가나형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나형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주제통합적 읽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읽을 때 가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내용을 읽을 때 가와 연관되어서 나오는 부분들은 가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일단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그 부분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우리가 주제통합적 읽기니까 나를 읽을 때도 가를 머릿속에 잡아두고는 있지만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의 양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그랬죠. 이게 대전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끊어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 끝난 다음에 가와 관련된 선지들은 다 체크할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노리는 건 2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방금 이야기한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의 양을 줄이는 작업이고요. 2번째로는 사실 얘가 더 중요해요. 가에 대한 이해도 점검입니다. 알겠죠? 내가 가를 읽고 나를 읽을 때 가의 내용을 머릿속에 잡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와 관련된 선지를 체크하면서 가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봐왔고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이 또 보겠지만 이해되면 선지 판단에 머뭇거림이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가 끝나고 가와 관련된 선지들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망가졌다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2가지 측면 때문에 가 끝나고 가와 관련된 선지를 체크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로 가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자, 매번 강조하지만 앞에만 봐. 앞에 보고 수업 시간에 생각만 해. 아시겠죠? 결국 공부라는 게 이 생각이 귀찮아서 안 되는 거거든요. 너네들이 왜 자꾸 인강에만 집착해요? 그거 강의 들을 때, 이 수업도 마찬가지야, 솔직히. 어떻게 보면 나도 아는데 너네들이 학원에서 듣는 수업 중에 내 수업이 제일 싫을 수도 있어요. 왜 자꾸 뭘 시키잖아. 가만히 안 놔두잖아. 그죠? 근데 바꿔 얘기하면 너네들이 인강을 듣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아무 생각 없이 틀어놓고만 있어도 공부하는 것 같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모든 친구들이 그러고 있다는 건 아니야. 선생님, 저는 인강을 들으면서도 중간중간 계속 이해도 점검하고
정지 버튼 누르면서 내가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이해 안 되면 다시 앞으로 돌려가면서 강의 듣는데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 그냥 듣는 것도 아니고 배속 돌리죠. 배속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그냥 가만 앉아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 듣다가 오케이 오늘 강의 2시간 들었으니 국어 공부 시간 2시간 채웠고 이렇게 넘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솔직히 얘기하면 현강의 가장 큰 장점이 뭐야? 상호작용이 된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너네들은 지금 현강을 듣고 있잖아. 여기서 이 상호작용 하는데 집중해. 바꿔 얘기하면 내가 사실 너네들이 당연히 싫어서 테마나 특강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제가 지금 나가는 데가 있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그냥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특강이나 테마 같은 걸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테마랑 특강 너네들을 위해서 많이 열어주시잖아. 그죠? 거기서 필요한 내용들을 찾아 들어. 웬만하면 인강보다 현강을 들으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이랑 상호작용할 수 있고 질문도 그때그때 바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나랑 지금 수업 시간에 내가 너네들한테 생각만 하라고 하는 건 이 습관 자체가 체화돼서 너네들이 혼자 공부할 때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각하라고 할 때는 생각하라고 노력하시고 그 다음 혼자 공부할 때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야지 늡니다. 아시겠죠? 강의를 듣는다고 성적 절대 안 올라. 무조건 너네들이 소화해야 돼. 아시겠죠? 자, 법조문으로 구성된 법 규범인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법 해석이에요. 그럼 일단 얘가 법 해석의 개념이고요. 그죠? 법 해석의 개념이고 법 해석이 뭐야? 성문법의 의미 파악이야. 그죠? 성문법이 뭐야? 법 조문으로 구성된 법 규범이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일단 성문법의 축자적 해석을 하면 이해 말고 그냥 이 한자를 풀이해보면 글자로 이루어진 법이다 이 뜻이거든요. 글자, 문자로 이루어진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법 지문 같은 거 보면 뭐 몇 줄 몇 항에서 문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있잖아. 그게 다 성문법이야. 아시겠죠? 그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법 해석이야. 그러면 의미 글자에 붙여요. 축자적이에. 계속 이거 의식해서 하라고 했죠. 어떻게 붙이면 되겠어요? 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해석하는 게 법 해석이야. 무슨 법을요? 성문법을.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법인 성문법을 해석하는 게 법 해석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야. 납득돼 안 돼? 되죠? 너네들 법 안 지켜도 돼? 다 지켜야 되잖아. 그죠?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야. 따라서 성문법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은 그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돼. 납득돼 안 돼? 자, 계속 강조한다. 납득돼 안 돼라고 물어봤을 때 1차적으로 납득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야 돼. 2차적으로 너네들 공부할 때 너네들 스스로에게 물어봤는지 생각해야 돼. 아시겠죠? 그냥 글자 읽고 있으면 안 돼. 계속 이렇게 의미 내가 이해했는지 점검하면서 읽어야 돼. 그래야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밑줄이라도 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어디가 이해가 됐고 어디가 이해가 안 됐는지를 알아야 이해가 안 된 부분을 눈으로라도 확인해서 풀 거 아니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점검하는 습관을 무조건 가져야 되고 공부를 하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사전을 찾든 앞뒤 문맥을 활용하든 시간을 무제한으로 활용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공부할 때는. 아시겠죠? 자, 다시 성문법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은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돼. 납득돼 안 돼? 왜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데요? 이 글자가 이 글에서 의미하는 바가 뭔데요? 그래, 보편적 해석이 돼야 된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법에 사용된 문자는 보편적 의미로 해석해야 돼. 그 보편적 의미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일상적 의미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물리해석이에요. 물리해석이야. 자, 그럼 역시 이 의미 이 글자에다 붙여야 되는데 물리가 뭔지 몰랐으면 못 붙였겠지. 그죠? 그러면 물리해석이 이거다라고 밑줄 쳐놓으면 돼. 아시겠죠? 물리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뜻이에요. 알겠죠? 원래 사전적 의미는 사실 문맥이랑 비슷한 뜻인데
물리 해석을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글자의 의미를 그대로 해석한다고 이렇게 붙여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글자에 붙여놓기 힘들면 여기에 체크하면 되고.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뭐 하겠니? 1분단 요약해줘. 머릿속으로 한 개의 내용. 자, 1분단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 법 해석과 관련된 이야기였다. 그래서 법 해석이 뭔데요? 그렇지, 법을 해석하는 거야. 근데 이때 법이 무슨 법이냐? 성문법이야. 성문법이 뭔데요? 그렇지,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법이야. 그죠? 법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규범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성문법을 해석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뭘 써야 돼요? 그렇지, 물리 해석을 써야 돼요. 얘가 원칙이에요. 왜요? 일단 물리 해석이 뭐예요? 그렇지, 글자의 일상적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글자의 일상적 의미를 해석하는 거예요. 왜? 일반적으로는 글자의 일상적 의미로 해석해야 돼. 그래, 보편적이니까. 법이 보편적 규범이니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미로 해석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분단의 내용이라고. 이해되시죠? 자, 넘어갑니다. 그러나 물리 해석으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우면 그것이 사용된 맥락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체계적 해석, 아니면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역사적 해석, 얘네들을 쓸 수 있다고. 그죠? 얘네들을 쓸 수 있다고.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야. 체계적 해석이 얘인데 내 생각에는 이 의미를 이 글자에 붙이기는 쉽지 않죠. 저 글자를 보고 이 의미를 환기하기 쉽지 않잖아. 물론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축자적 이해의 핵심은 너네만 알아볼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감독관이 돌아다니면서 야 그거 그 뜻 아는데 이렇게 안 한다고 했잖아. 그죠? 내가 이해의 도구로 활용하라는 거잖아. 축자적 이해는 글자에 의미 붙여놔서 글자 보고 의미를 환기할 수 있게 내가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거지건 뭐건 너네들이 이해할 수 있게만 만들면 상관은 없어. 근데 만약에 그것도 안 돼, 그럼 밑줄 치라고. 중요한 건 뭐라고? 시도는 해야 된다고. 알겠죠? 시도는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여기가 이 글자 보고 의미 환기가 안 됐기 때문에 표시했어 라는 기억 때문에 찾는데 얼마 안 걸린다고. 아시겠죠? 아무 생각 없이 밑줄 그냥 그으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체계적 해석이라는 건 어거지로 붙이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맥락 체계를 고려해서 해석한다. 이렇게 붙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냥 제일 중요한 건 이거잖아.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 여기만 밑줄을 쳐놓으라고요. 맥락을 고려하는 게 체계적 해석이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 역사적 해석은요.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이라는 게 뭐야? 과거를 고려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 법을 만들 때 했던 것까지 고려한다가 역사적 해석이구나 라고 붙여놓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의미를 글자에 붙여놓으려는 걸 의도적으로 하려고 노력해야 돼.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예시 나와요. 예시. 예로서 담보를 들 수 있대. 자, 예시는 일단 중요 정보라고 했고요. 중요한 이유는 필자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고 예를 들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예를 드는 거라고 했죠. 따라서 예시는 중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한 힌트가 된다. 그래서 예시는 어떻게 읽는다? 내가 만약에 앞에 내용이 이해됐다면 내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읽고요. 내가 앞에 내용이 이해가 안 됐다면 예시를 통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앞에 나온 정보로 치환하면서 읽는다. 아시겠죠? 그걸 의식해야 돼. 자, 담보의 일상적 의미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그렇지. 얘를 물리 해석 방법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 글자를 그냥 따라 읽고 있으면 안 돼. 아시겠죠? 일상적 의미는 맡아서 보증하면 이런 의미로 사용된 예로 구조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검사를 들 수 있대요. 그럼 이때 담보의 의미는 뭐라는 거야? 맡아서 보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라는 거야? 구조물의 안전을 맡아서 보증하기 위한 검사라는 뜻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면 무슨 해석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물리 해석을 사용한 거다.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지만 성문법 조문에서 사용될 때는 맥락을 고려하여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렇지. 체계적 해석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 문단 요약합니다. 자, 이 문단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로 못할 때, 예로 못할 때는 뭐를 쓸 수 있어요? 체계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을 쓸 수 있어요. 그죠? 체계적 해석이 뭔데요? 그렇지. 맥락 고려하는 거야. 맥락 고려. 역사적 해석은요? 그렇지. 역사를 고려하는 건데 그 역사라는 게 입법 과정. 이것도 글자에 집착할 필요 없어. 그냥 의미 자체로 그냥 법을 만들 때 고려했던 거 이렇게 해도 돼. 알겠죠? 의미가 중요한 거니까 글자에 집착할 필요 없어. 입법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까지 고려하는 게 역사적 해석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시를 드는 거죠. 예로 나온 게 뭐야? 담보야, 담보. 그래서 담보의 물리적 해석의 예시가 뭐였어요? 맡아서 보증한다. 그래서 뭐 구조물, 안전 담보 이런 거였죠. 그 다음 체계적 해석. 얘랑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오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로 못할 때가 있어. 그럼 맥락 고려해야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되는 거죠. 자, 담보는 유상계약의 맥락에서 역시 마찬가지죠. 어떻게 읽어야 돼? 그렇지. 체계적 해석 그 입장에서 체계적 해석의 입장에서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대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거 첫 번째, 담보를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로 해석하는 건 체계적 해석 방법인 거예요. 그죠? 체계적 해석 방법이라는 건 뭐야? 맥락을 고려해서 해석하는 거죠. 즉 저런 맥락에 따라 저런 의미라고 받아들인다. 두 번째, 얘도 일종의 정의된 개념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담보는 다 이 뜻으로 읽어 나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유상계약이란, 그러니까 유상계약의 맥락에서 이 뜻인데 너네들이 유상계약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상계약의 개념 정의를 주는 거죠. 유상계약이 뭐냐? 그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뜻한대요. 마찬가지죠. 의미 이해했으면 글자에 최대한 붙이려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유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모르면 붙이기 힘들었을 거라고요. 그죠? 만약에 내가 의미를 글자에 붙이기가 힘들었어.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의에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쳐넣으면 된다고. 자,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보지 말고 앞에 봐봐요. 앞에 봐봐. 유상계약이 뭔데요? 핵심이 뭐야 유상계약의 핵심은? 그렇지, 주고받는다.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다죠? 그러면 이 글자에 못 붙이겠으면 여기에 그냥 밑줄 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상은 보상이 있다 이 뜻이거든요. 보상이 있다 이 뜻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어휘의 의미를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붙였냐? 서로에게 보상이 있는 게 이렇게 했다고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휘력이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실 출제적 이해도 훨씬 잘 돼요. 그러니까 어휘는 단기간에 안 된다고 했죠. 계속해서 찾는 걸 습관화 하세요. 아시겠죠? 벌써 4월이야. 그죠? 진짜 거짓말 같네. 오늘 마음절이구나. 거짓말같이 4월이 됐잖아요. 이거 시간 진짜 후딱 간다. 4, 5, 6, 7, 8, 9, 10 7개월 남았죠. 지금까지 한 거 7번 하면 수능이야. 작년 너네들 수능 끝난 지 11, 12, 1, 2, 3, 5개월 지났어. 작년 수능 끝나고 지금까지랑 너네들이 앞으로 공부할 수 있는 날이랑 거의 차이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요. 너네들 수능 끝나고 지금까지 공부한 만큼 실력 향상하면 너네들 원하는 성적 받을 수 있어? 이걸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간 진짜 금방 가. 시간 진짜 금방 가. 내가 어휘를 무산반 때부터 들은 애들은 1월부터 계속 지랄해줘. 어휘 체크하는 습관 들이라고. 그죠? 지금 들었는지 자기에게 물어보라고. 알겠죠? 미루면 끝도 없어. 그냥 해.
알겠죠? 공부는 그냥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와서 서로 대가 주고받는 게 유상계약이야. 자, 유상계약의 일종인 매매계약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예시 드는 거죠. 예시 드는 거죠. 매매계약은 알아볼라. 알죠? 매매계약이 뭐예요? 사고 파는 거잖아. 그죠? 물건 주고 돈 받고 이게 매매계약이잖아. 그럼 이걸 너네들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내가 계속 강조했던 예시를 주는 이유를 이걸 통해 여러분들이 체감하면 좋단 말이야. 필자가 매매계약의 예시를 왜 주는 거야? 너네들이 유상계약을 모를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념 정의도 줬는데 이것만으로도 이해하기 힘들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매계약은 너네들이 알 것 같으니까 얘를 주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왜 매매계약이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건지를 머릿속으로 한번 환기하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건을 주고 돈을 받아요. 그럼 서로 대가 주고받아 안 받아? 받죠? 그러니까 유상계약이구나 라는 걸 머릿속으로 한번 환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글자를 눈으로 따라 읽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대. 자, 뭐 떠올려야 돼? 얘 떠올려야 되죠. 유상계약에서 담보는 대상의 값어치 보장이야. 근데 값어치를 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니? 값어치 하지 못한 만큼 보장해줘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했다면 매도인은 자 이런 거 이제 어휘죠. 매도인이 뭐예요? 한 사람, 그죠? 물건 건넨 사람. 한 사람은 하자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 담보 책임져야 돼. 자 이때 담보는 뭐야? 이거죠? 그럼 얘를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글자로 담보 책임 이렇게 읽고 있으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자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값어치만큼 못했어요. 담보 책임이 있어요. 뭔 말이야? 그 값어치만큼 보장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따라서 책임의 내용이 손해배상이 된다고. 납득돼 안 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라고. 근데 이거를 이제 막 애들 일어나니까 이거 다 써요. 담보, 값어치 보장, 하자 발생, 원인 무엇이든 별거 하나 치고 담보 책임, 내용은 손해배상, 원칙도 별거 하나 치고 이해하는 거예요. 얘들 알겠죠? 그냥 이해 당연한 거야. 그냥 당연한 거. 자 봐봐 이거 보지 마봐. 머릿속으로 떠올려봐요. 담보의 뜻이 뭐라고요? 유상계약 맥락에서 값어치 보장이죠. 근데 하자가 발생해서 값어치만큼을 못했어. 근데 얘한테 담보 책임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값어치만큼 보장해야 돼. 그러면 손실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해주는 게 원칙이니? 손실만큼 돈을 주는 게 원칙이야. 그게 손해배상이잖아. 손해만큼 배상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글자로 병렬적 정보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라고. 아시겠죠? 물론 원칙이지만 이런 거는 뭐 별표 치는 거 나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문제를 풀기 위해 글을 읽고 있는데 평가원이 원칙이지만 이런 거 주면 선지로 만들기 좋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기 좋죠. 원칙이라는 건 예외가 있다는 거고 그럼 예외를 원칙 상황에 포함하든지 아니면 원칙 상황보다 예외 상황을 우선하든지 이런 식으로 선지를 구성했을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좋다고 생각해. 알겠죠? 근데 여기에 내용 중에 원칙이란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고 원칙을 예민하게 읽어야지 원칙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으니 원칙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거기에만 별표 치고 넘어가는 건 의미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걸 항상 생각하세요. 원칙이지만 만약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자 역시 마찬가지야. 글자로 읽고 있으면 안 돼. 이걸 글자로 읽고 있으면 얘네들이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럼 너네들이 선지에서 글자 비교하는 방식으로 OX 체크하면 이런 것도 바꿔서 기술했을 때 넘어갈 수 있다니까. 그 의미 항상 생각하세요. 의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매수인 뭐예요? 산 사람이야. 판 사람이 물건을 줬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어. 그래서 산 사람이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이 뜻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파기하고 환불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대요. 납득돼 안 돼? 그죠? 계약 목적 달성하지 못하면 야 어떤 걸로 해? 내가 준 돈 다시 다 돌려줘.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칙은 뭐야? 손해만큼만 배상하는 거야. 근데 계약 목적을 아예 달성할 수 없었어. 그러면 야 계약 어떤 걸로 하고 내가 준 것도 다 돌려줘 라고 할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 여기 글자에 집착하지 말고. 다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아시겠죠? 이런 거 보면 누가 옆에서 갑자기 옆구리 쿡 찔렀다고 생각하라고. 이렇게 반응하라고. 아시겠죠? 체크하고. 다만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요. 마찬가지. 담보 뭐야? 값어치 보장하라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계약할 때부터 저 물건에 흠이 있다는 걸 알고 계약했어요. 그러면 그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알고 계약했으니까. 혹은 알 수 있었거나 노력했으면 알 수 있었거나 이런 진술은 사실 법에 맨날 나오죠. 법에 맨날 나오죠. 그러니까 왜 나오는 거냐면 너네 괴롭히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법에 고의성이나 의도성 이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런 것들이 언급이 나오는 거야. 일단 너네들은 체크만 해두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다 읽었으니까 3문단 요약해 봅시다. 여기만 보시고 어차피 넘겼어. 자, 3문단 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렇지. 체계적 해석의 예시였어요. 체계적 해석의 예시로 뭐가 나온 거야? 유상계약의 맥락이 나온 거다. 유상계약이 뭔데요? 그렇지. 서로 대가 주고받는 거. 서로 대가 주고받는 거. 대표적인 예시가 매매계약이었고, 자, 유상계약의 맥락에서 담보의 의미가 뭐였어요? 그렇지.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해 주는 거야. 그죠? 이게 담보의 의미였습니다. 체계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그죠? 그래서 예를 든 게 뭐예요?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있고 매도인이 있어요. 순서대로 할까? 저기 질문에 나와 있네.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어요. 어차피 의미를 알면 순서는 사실 상관없지만 너네들이 다시 볼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는 뭘 줘? 물건을 줘요. 그죠? 매수인은 그럼 거기에 대한 대금, 돈을 주죠. 돈을 주죠. 근데 만약에 이 물건에 하자가 발생했어요. 하자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담보 책임이 있다고 할 때 담보의 뜻이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하는 거잖아. 그럼 담보의 책임이 있다는 건 이 값어치를 보장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면 매도인은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 손해를 배상하는 게 원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추가적으로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아예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래서 파기하고 계약 파기하고 아예 대금을 다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또 단 어떤 경우? 그렇지. 하자를 미리 인지하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담보 책임, 즉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해야 된다는 책임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자, 그 다음 4문단 갑니다. 한편 담보는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자, 또 뭐야? 체계적이야. 여전히 체계적이야. 원래 역사적이 나올 것 같았는데 여전히 체계적이 나오는구나. 일단 이거 잡아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우리 채권과 관련된 내용을 내가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좋다고 이야기했었죠.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이라는 건 쌓는 게 아니라 쌓여야 돼. 그러니까 너네들이 의도적으로 배경 지식을 쌓으려고 배경 지식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독서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쌓여왔어야 돼요. 쌓여왔어야 돼. 지금 여기도
채권과 관련돼서 부가적인 설명을 안 해주죠. 사실 뭐 미리 약간 스포 아닌 스포를 하자면 나에선 채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도 채무와 관련된 어휘풀이 안 해주죠.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평가원 입장에서 알 걸 전제한다는 얘기든. 그죠? 너네들이 알 걸 전제한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선생님 저는 모르는데요. 너만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고1, 2 모의고사를 통해서든 공통사회와 같은 과목을 통해서든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낸다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공부를 하다가 기출문제 같은 걸 보다가 저거 수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능에서 알고 전자고 이미 낸 거잖아. 그죠? 공부를 하다가 나는 이걸 모르는데 얘는 이걸 알 걸 전제하고 물어보네 라는 것들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은 체크해서 공부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지 다음번엔 안 당할 거 아니야. 아시겠죠? 자, 채권은 근데 내가 저번에 주택임대차 할 때 한번 배경지식으로 알아보는 게 좋다고 설명을 해줬었죠? 채권이 뭐라 그랬어? 네? 얘기해 줬었죠? 여기서는 고개 끄덕이고 뭐라고 했어 해서 왜 대답을 안 해요? 채권이 뭐예요? 그렇지. 어떤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야. 어떤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야? 그럼 반대로 채무가 생긴다 그랬죠. 채무는 그 행동을 해야 될 의무다. 일단 이 정도는 알고 있으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정한 행동을 법에서는 급부라고 하는데 정리하자면 채권은 급부 요구 권리고요. 채무는 급부 이행 의무라고요. 이 정도 알고 있으라고. 알겠지? 기본적으로 그 채권이야. 그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로 해석한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로는 체계적 해석 입장에서 담보가 이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거 아는 거. 두 번째로는 이제 바꿔야 돼. 담보를. 그죠? 아까까지는 담보를 계속해서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하는 걸로 읽었는데 이제부터 담보를 뭐 읽는 거야?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한다고 읽는 거야. 그리고 채권의 실현 가능성 보장이 쉽게 이야기하면 뭐야? 그러니까 이걸 글자로 읽는 게 아니라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야. 어떠한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채무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를 해석된다. 담보 물건이 그 예래요. 여기 마찬가지죠? 담보 물건 이렇게 읽으면 안 돼. 담보가 뭐라고? 채권 실현 가능성 보장이죠. 그럼 담보 물건은 뭐야? 채권 실현 가능성 보장하는 물건이야. 이렇게 읽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금전채권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금전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실현되는데 이게 채권이 뭔지 알면 그냥 당연한 얘기죠. 채권이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금전이 그러니까 금전채권이란 뭐야? 금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잖아. 그럼 금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언제 실현되겠어요? 금전을 받으면 실현되겠죠. 더 쉽게 얘기하면 뭐야? 돈 주면 끝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돈 달라고 할 권리는 돈 받으면 끝난다고. 이 뜻이잖아. 그죠?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강제 집행 절차가 뭐겠어요? 강제로 집행하는 절차겠지. 그죠? 돈을 줘야 되는데 저 새끼가 나한테 돈을 안 줘요. 그러면 강제 집행 절차를 거친다고. 강제 집행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전제죠. 만약에 부동산이면 그 부동산을 경매하여 마련된 경매 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금전채권이 실현돼요. 납득돼 안 돼? 글자로 읽지 말고 의미 생각해. 그리고 납득돼 안 돼라고 물어봤을 땐 숙제 때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베스트는 숙제 때 이미 생각을 해왔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납득돼 안 돼라는 물음에 저는 안 됩니다. 혹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만들어 오는 게 숙제예요. 아시겠죠? 그걸 안 했으면 여기서라도 생각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자, 이거죠.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돈 받으면 끝나요. 근데 이 새끼가 돈을 안 줘요.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뭔가를 갖다 팔아요. 팔면 돈이 나오겠죠. 그 돈을 받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뜻이잖아. 이때
경매 대금을 배당받을 금전 채권자가 여럿이면 이럴 수 있죠. 알고 보니까 이 새끼가 나한테만 돈을 꿔간 게 아니야. 여러 사람한테 다 꿔갔어요. 근데 지금 건물 팔아서 돈 마련됐죠. 그럼 그냥 너네들이 생각해봐라. 이 돈을 어떻게 나눠야겠니? 나는 얘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고 이 친구는 걔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주택을 팔아서 5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500만 원밖에 안 나왔어. 그럼 이 500만 원 어떻게 나눠줘야 돼? 그렇지. 빌려준 금액에 따라서 차등 분배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정도 너네들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자의 채권에게 비례하여서 배당한대요. 그럼 이것도 납득 가능하죠. 빌려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갔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죠. 여기서 원칙. 이 정도는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고요. 알겠죠? 원칙이다. 그러나 채권자 중에 담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대요. 담보 물건이 뭔데요? 그렇지. 채권 실현 가능성 보장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때 채권은 무슨 채권이었죠? 무슨 권리였죠? 돈과 관련된 권리였죠. 그러니까 나는 돈을 받는다라는 나의 권리가 실현되는 걸 보장할 수 있는 다른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한테 먼저 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역시 마찬가지야. 마지막 문단 요약해 봅시다. 여기 보세요, 여기. 이번엔 뭐야? 체계적 해석 중에. 그렇지, 채권의 맥락이야. 채권의 맥락. 자, 채권의 맥락에서는 담보가 무슨 뜻인데요? 그렇지.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예요. 그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예로 나온 게 금전채권이죠. 자, 금전채권은 어떻게 해야 실현돼요? 돈을 받으면 실현돼요. 그죠? 근데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럼 뭔 말이에요? 채권이 실현되지 않았다. 그죠?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냐? 강제 집행 절차가 시작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글자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너네들 머릿속으로 뭔가 강제로 경매하나 보다 생각하면 돼. 너네들 드라마에서 빨간 딱지 붙이는 거 맞죠? 그게 이거야. 강제 집행 절차가 시작돼. 그러면 경매 대금이 나오죠. 그리고 이 경매 대금을 분배해. 그죠? 근데 이 경매 대금을 분배할 때 저 채무액에 비례해서 분배하는 게 원칙이야. 원래 얘가 원칙이야. 근데 단 담보 물건이 있으면, 여기서 담보 물건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채권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물건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먼저 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 끝났으니까 가와 관련된 내용을 체크하면서 가에 대한 내용도 점검하고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의 양도 줄인다. 자, 계속 얘기하지만 앞에만 봐. 그냥 앞에만 봐. 교재 보지 말고 앞에 보고 생각만 해. 너네들 지금 가 머릿속에 들어왔잖아. 그죠? 지금 들어있는 내용으로만 판단하는 거야, 그냥.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상적 의미가 해석의 출발점이 되어야 돼요. 맞죠? 야, 이거를 확인해야 되냐니까. 이거 앞에 눈으로 가서 글자 비교해서 그 문장 읽고 다시 확인한 다음에 동그라미 쳐야 돼? 안 그래도 돼. 정확히 얘기하면 너네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아야 공부할 때 비교를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험장에선 비교해. 비교라도 해야지. 답을 맞히는 게 목적이잖아. 시험의 목적은 성적이잖아. 내가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짓을 하면 뭐든 해야지. 부정행위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눈으로 비교하면서 동그라미 치든 뭐 어떻게든 하긴 해야지. 근데 공부를 할 땐 그러지 말라고요. 공부를 할 땐 그러지 말라고. 이해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OX 체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법조문에서의 담보에는 채권자의 금전 채권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는 조치라는 법적인 의미가 부여되기도 한대요. 맞아 틀려? 이게 뭐였어요? 채권의 실현 가능성 보장. 채권 맥락에서의 담보 해석이죠. 그죠? 그러니까 담보는 이런 의미가 부여되기도 한다? 맞잖아. 이것도 확인 안 해도 당연하잖아 그냥. 그죠? 그 다음 금전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에 진행된 경매에서 담보 물건의 존재 여부는 대금 배당 순위에 영향을 준다. 맞아요. 맞죠? 담보 물건 있으면 우선 배당 받잖아. 그죠? 그 다음 유상 계약에서의 담보는 자 유상 계약 뭐였어요? 서로 대가 주고받는 거. 그죠? 당사자 간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하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맞아요. 맞죠? 교환 대상 사이의 값어치가 일치해야 계약이 체결된다. 맞아요. 아마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야, 교환 대상 사이의 값어치가 일치해야 계약이 체결돼요.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계약을 했는데 그때 그게 유상 계약이라면 그때의 담보는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야? 값어치를 보장한다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값어치가 일치해야만 계약이 체결되는 건 아니죠. 이런 내용이 없을 뿐더러 그냥 생각을 해봐도 야, 이때만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맺기가 얼마나 어렵게 돼. 야 내가 1원 더 비싼데? 뭐 이런 거 다 따질 거야?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계약은 서로 합의하면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값어치랑 상관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 4번 되고요. 법조문의 의미를 물리 해석만으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조문의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한다가 뭔데요? 역사적 해석, 그죠? 물리 해석만으로 안 되면 역사적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뜻이잖아, 그죠? 맞죠?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판단이 되어야 된다. 알겠죠? 시험장에서도 이걸 지향해야 돼요. 시험장에서 안 되면 눈으로라도 확인해야 되죠. 반대로 얘기하면 공부할 때는 이렇게 안 되면 그냥 글을 다시 읽어야 돼요. 알겠죠? 내가 안 되는 선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에서 그 단어를 기준으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판단이 안 되면 글 이해가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글을 다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알겠죠? 공부할 땐 그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피지컬 자체를 여러분들이 올려놓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자, 이 다음에 보기 문제가 나오는데 얘는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